한 남자가 검사 배지를 달았다. 축하 꽃다발이 쏟아졌고 플래시가 터졌으며 누군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했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웃었다. 깔끔하게, 적당하게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그런데 같은 날 한 여자는 산속에서 기어가고 있었다. 배터리가 1% 남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흙과 낙엽이 뒤섞인 경사면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번호를 눌렀다. 112. 통화 연결음이 3번 울렸다. 그게 전부였다. 버려진 자리에 서다. 카페가 문을 닫는 시각은 자정이었지만 윤서연이 마지막 테이블을 닫고 환기팬을 끄는 건 언제나 새벽 1시 가까이였다. 손님이 남긴 커피잔에는 항상 한 모금쯤 남아있었고 그 안에 번진 립스틱 자국은 어떤 날은 진홍색이었다가 어떤 날은 산호색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보며 잠깐, 아주 잠깐, 낮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일이 어떤 기분일지를 생각했다가 곧 행주로 닦아냈다. 생각이 길어지는 건 피곤할 때의 나쁜 버릇이었다. 앞치마를 벗어 개수대 옆에 걸고 외투를 집어드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태훈이었다. 오늘 대리 있어? 서연은 잠깐 화면을 들여다봤다. 안부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오늘 대리 뛰는지, 즉 오늘 돈이 들어오는지를 묻는 방식이 그렇게 생겼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다. 응, 지금 나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답장을 보내고 카페 뒷문을 잠갔다. 자물쇠가 한 번에 걸리지 않았다. 2번, 3번 돌린 끝에 딸깍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새벽 골목에 짧게 울렸다가 사라졌다. 서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걸음을 옮겼다. 대리운전 앱에 접속하면 콜이 2~3개씩 쌓여 있었다. 유흥가 쪽 콜은 TV 붙는 경우가 있었지만 취객을 상대해야 했고 외곽 콜은 조용한 대신 새벽 2시에 홀로 걸어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다. 서연은 익숙하게 계산하며 첫 번째 콜을 수락했다. 도심 쪽 거리 14km 예상 수입만 2,000원. 한 달에 이 일만 해서는 어림도 없었지만 이 일을 빼면 더욱 어림이 없었다. 택시를 잡아 출발지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새벽에도 꺼지지 않았다. 편의점 간판이 흰빛을 흘리고 가로등 아래 벤치에는 쪼그려 앉아 캔맥주를 마시는 남자가 있었으며 어딘가 높은 건물의 창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서연은 그 불빛을 보며 태훈을 생각했다. 그도 지금쯤 저런 불빛 아래 앉아 민법 조문을 외우고 있을 것이었다. 아니면 이미 잠들었거나 둘 중 어느 쪽이든 내일 아침에 그가 눈을 뜨면 세상은 어제와 같을 것이었고 서연은 그게 좋았다. 흔들리지 않는 것, 계속되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출발지에 도착해 차 열쇠를 넘겨받았다. 중형 세단, 운전석 시트가 앞으로 바짝 당겨져 있었다. 서연은 시트를 뒤로 밀고 백미러를 조정하고 안전벨트를 채웠다. 손님은 뒷좌석에서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술 냄새가 차 안에 가득했고 히터가 3개 틀어져 있어서 공기가 텁텁했다. 서연은 창문을 1cm쯤 내리고 출발했다. 도착지는 은평구였다. 야간 도로는 막히지 않았고 내비게이션 목소리는 조용했으며 손님은 중간에 한 번 코를 골았다가 멈췄다. 목적지 근처로 접어들 무렵 서연의 오른쪽 무릎이 욱신거렸다. 오래 앉아서 운전할 때면 가끔 생기는 증상이었다. 오래 서 있어도 오래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습기 탓이거나. 이 도시의 새벽은 어딘지 모르게 항상 축축했다. 차를 세우고 손님을 깨웠다. 남자는 멍한 얼굴로 지갑을 꺼내더니 영수증도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내밀었다. 단말기가 승인음을 냈다. 서연은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했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내렸다. 차 문이 닫혔다. 서연은 다시 앱을 켰다. 다음 콜은 마포구였다. 3번째 콜을 끝냈을 때 시각은 새벽 3시 20분이었다. 서연은 지하철 첫 차가 시작되는 5시까지 2콜을 더 할 수 있었다. 혹은 지금 집에 가서 2시간을 잘 수 있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앱을 켰다. 넷째 콜을 처리하고 막도보로 귀가하던 중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문자였다. 이번 달 학원 등록 내일 마감이야. 확인 좀.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화면을 봤다. 문자는 세 줄이었고 그중 고마워나 미안해는 없었다. 그녀는 엄지로 화면을 잠그고 다시 걸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저 멀리 편의점 유리 너머로 야간 알바생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빛 속을 지나치면서 생각했다. 내일 아침엔 잠고 확인을 해야 한다. 과외 선생님이 이번 주 수업료를 아직 안 넣었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엔 공과금도 있었다. 무릎이 다시 욱신거렸다. 서연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태훈의 고시원 방은 창문이 없었다. 정확히는 창문이 있었지만 복도 쪽으로 난 작은 환기구가 전부였고 거기서 들어오는 빛은 형광등 불빛을 한 번 더 걸러낸 것처럼 희멀건 색이었다. 서연이 처음 이 방을 봤을 때 가슴이 내려앉았던 건 좁아서가 아니었다.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이 안에서 책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태우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걱정이 아니라 방해처럼 들린다고 했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서연은 생각했다. 새벽 4시 반, 서연이 고시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을 때 복도는 조용했다. 각 방의 문틈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는 곳도 있었고 완전히 꺼진 곳도 있었다. 서연은 발소리를 죽이며 태훈의 방 앞에 섰다. 문 아래로 빛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태훈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민법 조문집이 펼쳐진 채로 그의 팔 아래 깔려 있었고 형광 마커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책상 모서리엔 빈 믹스커피 봉지가 2개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서연은 방 안에 서서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다. 잠든 태훈의 뒷모습은 어딘지 어려 보였다. 어깨가 구부정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목이 불편한 각도로 꺾여 있었으며 숨소리가 약간 거칠었다. 깨워야 하나 생각했다가 그냥 뒀다. 그게 지금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값진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 서연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카페 마감 전에 남은 재료로 싼 주먹밥 2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반찬통에 담긴 멸치볶음이었다. 온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복도 공동전자레인지 앞에 메모가 붙어 있는 걸 봤다. 새벽 5시 이전 사용 금지 관리자. 서연은 메모를 한 번 읽고 방으로 돌아왔다. 도시락을 책상 한쪽에 내려놓고 그 옆에 접은 메모를 올려뒀다. 아침에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 학원 가기 전에 꼭. 그리고 잠깐 볼펜을 쥔 채 멈췄다가 더 쓰지 않았다. 식었다는 말도 고생한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적지 않았다. 그 말들이 지금 이 공간에 어울리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확신할 수 없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서연의 방식이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태훈의 책상 위에 펼쳐진 일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스터디 일정이었다. 월수금은 도서관, 화목은 학원,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에 굵은 글씨로 적혀있는 이름 하나. 연주. 서연은 그 글자를 봤다. 빠르게 봤다가 눈을 걷었다. 스터디 파트너일 것이었다. 법학 쪽 인맥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태훈이 여러 번 말했었고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고 방을 나왔다. 복도가 다시 조용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오른쪽 무릎이 한 번 접히는 느낌이 들었다가 곧 돌아왔다. 순간적인 것이었다. 서연은 난간을 잡았다가 놓고 계속 걸었다. 밖에 나오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도시는 아직 어두웠고 가장 동쪽 하늘 끄트머리에만 빛이 아주 조금 번지고 있었다. 서연은 잠깐 그쪽을 바라봤다. 오늘도 해가 뜨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당연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당연함이 위안이 됐다. 집으로 걷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치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유리 너머로 즉석식품 코너가 보였다. 서연은 잠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 섰다. 1,200원이었다. 서연은 지갑을 꺼내면서 잔고를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했다.
오늘 대리 수입 35,000원. 이번 달 남은 날 열흘. 태운 학원 등록금 미정. 자신의 월세 납부일 사흘 뒤. 커피 뚜껑을 따고 첫 모금을 마셨다. 따뜻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서연은 생각했다. 지금은 편의점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저장된 이름은 어머님이었다. 서연은 반박자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이야? 나야. 박미정의 목소리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용건이 먼저인데 안부처럼 시작하는 방식. 태훈이 학원 등록 내일까지라는 거 알지? 이번에 파이널 반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가 좀 비싸더라고. 네가 요즘 대리도 하고 카페도 한다 들었는데 좀 보태줄 수 있겠어? 태훈이가 말하기 뭐했나 봐서 내가 직접 전화했어. 서연은 한 손으로 커피캔을 쥔 채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얼마 필요하세요? 70만 원인데 한 30만 원이라도 되면 넣어드릴게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캔커피가 손안에서 식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한동안 따라왔다가 포장도로로 접어들자 사라졌다. 하늘이 조금 더 밝아져 있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다. 당연한 일이니까 라는 말도 없었다. 그냥 없었다. 그게 전부였다. 사고는 소리가 먼저였다. 둔탁하고 짧은 충격음, 그리고 찰나의 정적. 서연이 상황을 인식했을 때 차는 이미 멈춰 있었고 앞 범퍼 왼쪽이 가드레일 끝부분에 걸려 있었다. 빗길이었다. 교차로를 막 빠져나오는 순간 맞은편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면서 서연도 함께 핸들을 꺾었고 차는 미끄러지듯 옆으로 쏠렸다. 오토바이는 넘어지지 않았다. 운전자는 잠깐 돌아보다가 그대로 달아났다. 서연의 차 안은 조용했다. 뒷좌석 손님이 먼저 소리를 질렀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중년 남자였다. 술이 덜 깬 목소리였고 분노가 빠르게 올라오는 종류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했다. 무릎이 이상했다. 핸들을 꺾을 때 계기판 아래 패널의 오른쪽 무릎이 부딪혔고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왔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잘못인지는 아직 몸이 말해주지 않고 있었다. 충격 직후의 무감각이라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천천히 말했다. 잠깐 내려서 확인할게요. 차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오른쪽 무릎이 꺾였다. 순간적인 것이었지만 뚜렷했다. 빗속에서 서연은 차 문을 붙잡고 잠깐 서 있었다. 통증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제자리에 없는 느낌, 관절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감각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차 앞쪽으로 걸어갔다. 다행히 범퍼 긁힘이 전부였다. 가드레일은 도색이 벗겨진 정도였고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다. 손님은 내리지도 않은 채 창문만 내리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보험 처리를 하고 손님을 다른 차에 넘기는데 30분이 걸렸다. 서연은 그 30분 동안 빗속에 서서 전화를 2번 받고 사진을 6장 찍고 서류에 서명을 했다. 오른쪽 무릎은 체중을 실을 때마다 무언가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을 줬고 그 느낌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되도록 왼발에 힘을 실어 서 있었다. 빗물이 외투 안으로 스며들었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으며 발끝이 젖었다. 손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다음엔 조심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 2시 57분이었다. 신호가 4번 갔다. 5번째에 연결됐다. 응. 잠이 덜 깬 목소리였다. 서연은 잠깐 말을 고르다가 짧게 말했다. 나 사고 났어. 크진 않은데 무릎을 좀 다쳤어. 침묵이 있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계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종류의 침묵이었다. 많이 다쳤어? 태훈이 물었다. 걱정보다 확인에 가까운 톤이었다. 모르겠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또 침묵이 있었다. 이번엔 더 짧았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태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화가 난 것도
냉정한 것도 아닌 설명하는 목소리였다. 모레 모의고사야? 내가 거기까지 가면 내일 컨디션이 무너져. 알지? 서연은 차 안에 앉은 채 빗소리를 들었다. 빗방울이 앞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다가 흩어졌다가 했다. 태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모의고사는 중요했고 컨디션은 중요했으며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사실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그 순간 이상하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알았어. 서연이 말했다. 혼자 갈게. 미안. 태훈이 말했다. 끝나면 연락해. 통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잠깐 내려다봤다. 빗소리가 계속됐다. 발끝이 차가웠다. 무릎은 이제 선명하게 아팠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욱신거리는 단계로 넘어와 있었고 체중을 싣지 않아도 느껴지는 통증이라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서연은 몸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앱을 열어 오늘 대리 일정을 마감 처리했다. 더 이상 운전은 무리였다. 응급실은 집에서 2정거장 거리의 동산대학병원이었다. 서연은 택시를 잡았다. 조수석에 타면서 오른발을 올릴 때 무릎이 날카롭게 반응했고 그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응급실은 새벽에도 사람이 있었다. 대기번호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형광등이 지나치게 밝았고 어디선가 아이가 울고 있었으며 소독약 냄새가 공기에 배어 있었다. 서연은 젖은 외투를 입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앞을 바라봤다. 오른쪽 무릎 위에는 손을 얹지 않았다. 눌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팠다. 진단은 1시간 뒤에 나왔다. 신경압박, 인대 미세 손상, 경과 관찰 필요. 의사는 빠르게 말했고 서연은 천천히 들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재활이 필요하다는 것,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무리하면 만성으로 간다는 것. 서연은 메모 없이 다 기억했다.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귀가는 새벽 5시였다. 지하철 첫 차가 막 운행을 시작하는 시각이었다. 서연은 목발 대신 압박붕대를 감은 채 역 계단을 내려갔다. 난간을 잡았다. 한 칸씩 내려갔다. 플랫폼에 사람이 거의 없었고 지하철이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웠다. 문이 열리고 서연은 올라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유리에 머리를 기댔다. 터널이 지나갔다. 어둠이 지나갔다. 태훈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빗소리도 이미 멈춰 있었다. 태훈이 합격한 날 서연은 그 소식을 문자로 받았다. 됐어. 2글자였다. 느낌표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으며 이름도 없었다. 서연은 카페 마감 중이었다. 행주로 테이블을 닦다가 진동을 느끼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고 그 2글자를 3번 읽었다. 첫 번째는 확인으로, 두 번째는 실감으로, 세 번째는 무언가를 다잡으려는 듯이. 그리고 그녀는 행주를 다시 들었다. 테이블이 아직 1개 남아 있었다. 축하 자리는 사흘 뒤였다. 태훈의 어머니 미정이 잡은 식당이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친척 2명과 미정, 태훈, 그리고 서연이었다. 서연은 그날 카페 조퇴를 냈다. 점장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허락했다. 서연은 지하철 2정거장 거리의 식당으로 걸어가면서 오른쪽 무릎이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다. 압박 붕대는 항상 감고 있었고 진통제는 하루 2알로 맞춰두고 있었다. 재활치료는 1번 받고 2번째 예약을 아직 잡지 못했다. 돈과 시간이 동시에 필요한 일이었고 지금 그 둘 중 어느 쪽도 여유가 없었다. 식당은 한정식집이었다. 서연이 들어섰을 때 미정이 먼저 보였다. 미정은 서연을 보자 반갑다는 표정보다 먼저 훑어보는 눈빛을 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점수를 매기듯이. 서연은 익숙한 시선이라 피하지 않았다. 태우는 좋아 보였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자세가 달라져 있었다. 앉는 방식이 달랐다. 등을 기대지 않고 어깨를 열고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원하던 것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기뻐야 하는지 아닌지를 잠깐 판단하지 못했다. 식사는 길지 않았다. 태훈 어머니가 대부분 말했고 친척들이 추임새를 넣었으며 태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밥을 먹었다. 누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미정이 한번 서연 쪽을 보며 말했다. 서연이도 고생 많았어요. 태훈이 뒷바라지하느라. 그 말에 감사가 없다는 걸 서연은 알았다. 수고했으니 이제 끝이라는 뜻이었다. 마침표처럼 찍힌 말이었다. 서연은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물을 마셨다. 그날 밤 태훈이 서연의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계단을 올라오는 걸 보더니 내려와서 팔을 잡았다. 다리 때문에 천천히 오르는 걸 봤을 것이었다. 서연은 팔을 빼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계단을 올라갔다. 방에 들어와 외투를 걸고 나서 태훈이 먼저 말했다. 많이 아파? 서연은 압박붕대를 푸는 손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다. 괜찮아. 재활 치료받고 있어. 가야 하는데 아직 못 갔어. 태훈이 잠깐 침묵하더니 서연 옆에 앉았다. 가까운 거리였다. 오랫동안 이 거리로 앉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지인 중에 재활 쪽으로 진짜 잘 보는 사람 있대. 태훈이 말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오랜만에 듣는 온도였다. 수술 안 해도 되는 케이스면 제대로 된 재활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한번 가볼까? 서연은 그 말을 들었다. 붕대를 다 풀고 무릎을 내려다봤다.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불규칙하게 부어있는 게 느껴졌다. 오늘은 계단을 15칸 올랐는데 그것만으로도 무릎이 이렇게 됐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제대로 된 곳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언제? 서연이 물었다. 이번 주 토요일. 내가 같이 갈게. 그게 전부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저녁 5시, 태훈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고 있었다. 처음 30분은 익숙한 도로였다. 국도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는 길이었고, 서연은 내비게이션 화면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옮겼다. 도시가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건물들이 낮아지고 간격이 넓어지고 논과 밭이 섞이기 시작했다. 저녁 하늘이 주황과 회색 사이 어딘가였다. 40분이 지나자 도로가 좁아졌다. 산이 가까워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다. 도로 양쪽으로 나무가 늘어섰고 가로등 간격이 벌어졌으며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가 거의 없었다. 서연은 내비게이션을 다시 봤다.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14km였다. 서연은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재활 치료를 받는 곳이 왜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걸까? 물어보려다가 태훈이 먼저 말했다. 거기 원래 유명한 데야. 공간이 넓어야 해서 외곽에 있대. 확인을 기다리지 않은 설명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다만 창밖을 봤다.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50분이 넘어가자 통신이 끊겼다. 서연의 휴대폰 화면 상단에서 통신사 신호가 사라졌다. 한 칸이 깜빡이다가 없어졌다. 서연은 화면을 봤다. 그리고 태훈을 봤다. 태훈은 앞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운전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서연이 알던 운전하는 태훈의 얼굴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것이 그 얼굴에 있었다. 서연은 그게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태훈아, 어디 가는 거야? 이번엔 질문이 아니었다. 차가 속도를 줄였다. 산악도로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비포장 구간이었다. 자갈이 타이어 아래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헤드라이트가 나무 사이를 비췄다. 서연은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차가 달리고 있었다. 도착한 곳은 폐펜션이었다. 한때 간판이 있었을 자리에 녹슨 철골만 남아 있었고 건물 외벽은 습기와 시간이 함께 먹은 색이었으며 출입문은 합판으로 막혀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꺼지자 어둠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서연은 그 어둠 속에서 건물을 바라봤다. 냄새가 났다. 썩은 나무와 흙과 오래된 밀폐 공간에서 나는 냄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의 냄새. 태훈이 차문을 열었다. 조수석 쪽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었다.
서연의 팔을 잡았다. 내리는 걸 돕는 것처럼 잡았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하는 것보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고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직 몰랐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이 반응했다. 비포장 지면이 고르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발을 어디에 내려야 하는지 보이지 않았다. 태훈이 팔을 놓았다. 서연이 그것을 느낀 건 온도로였다. 잡고 있던 손이 사라지는 온도.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 미안한데. 태훈이 말했다. 목소리가 조용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떨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사무적이었다. 결정된 일을 전달하는 목소리였다. 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서연은 그 말을 들었다. 들으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다가 발밑에 돌부리에 걸렸다. 무릎이 꺾였다. 손을 짚을 틈이 없었다. 땅이 가까워지는 속도가 빨랐다. 손바닥이 먼저 닿았고 무릎이 그 다음이었다. 흙과 자갈이 손바닥에 박혔다. 무릎에서 무언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다.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랐다. 서연은 엎드린 채로 고개를 들었다. 태훈이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차문이 닫혔다. 엔진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후진등이 켜졌다. 흰빛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 흰빛이 서연의 얼굴을 잠깐 비췄다가 차가 돌아서면서 사라졌다. 헤드라이트가 나무 사이로 멀어졌다. 자갈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사방이 어두웠다. 바람이 나무를 건드렸다. 서연은 손바닥을 땅에 짚은 채로 일어서려고 했다. 무릎이 거부했다. 다시 시도했다. 이번엔 팔 힘만으로 상체를 세웠다. 오른쪽 무릎은 체중을 받지 못했다. 서연은 왼발로만 서서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했다. 산속, 폐펜션, 통신 없음, 밤, 그리고 다친 다리. 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졌다. 신호가 없었다. 배터리는 1%였다. 그 숫자를 보면서 서연은 한 가지를 먼저 했다.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고 울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화면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꺼진 화면을 바라봤다.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무릎이 뜨거웠다. 바람이 다시 불었고 나무들이 소리를 냈다. 멀리서 짐승인지 바람인지 모를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면서 한 발을 앞으로 내딛었다. 살아야 했다. 그것만이 지금 이 어둠 속에서 태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